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024년도 대비 제33회 공인노무사 노동법 1차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은 간단하게 OT 강의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OT 강의는 사실 내용이 뭐 많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학원에 이제 그 공개 강의로 올라갔던 이 OT 내용들하고 거의 좀 대동소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사진을 좀 이렇게 넣어서 실물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저는 이제 한여대 법대 졸업했고요. 그리고 그 강의력은 지금 만 8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 교재로는요, 2차 책과 1차 책이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2차 책은 기본서로서 노동법 유해책, 그리고 판례를 푸는 노동법, 사례를 푸는 노동법이 있고요. 1차 책으로 핵심 소송 노동법, 그리고 객관식 핵심 소송 노동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공인 노무사 시험과 관련돼서요. 1차 시험은 이번에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1차 시험이 이제 총 노동법 1, 2, 그리고 민법, 사법법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게 몇 문제였냐? 25문제의 배점이었어요. 25문제. 근데 지금 이게 시험 문제가 바뀌어서 어떻게 됐다? 지금 내년도부터는 이게 40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격이죠. 그러니까 올해 년도까지 32회까지만 하더라도요. 보통 2차 시험으로 쭉 가다가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1차 과목에서 사회보험법 그리고 민법 요거 좀 하고 이 노원과 노투는요. 우리가 부속법령 정도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게 가능했냐면 그동안에 2차 시험에서 노동법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노동법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2차 커리에서 법령은 어느 정도 다 해주거든요. 법령은. 그리고 판례도요. 기본적으로 2차는 주로 이제 판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내용이 거의 다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속법령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시면 아무리 못해도 60점 이상은 나오고요. 공부를 조금만 해주셨다면 70점대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노동법이 재밌어서 조금 더 하겠다면 80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몇 점이 붙죠? 20점, 20점에서 40점이 붙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머지 과목에서 이제 꽈락 두 과목 가고 그리고 대략 한 60점 정도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다가 좀 재수 없으면 잘못하면 1차 떨어지는 문제가 종종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험 보기 이제 한 4월쯤 되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 2차 시험 하자니 1차 시험 떨을까 불안하고 1차 하자니 이러다가 2차 시험장은 이제 거의 뭐 올림픽 정시로 들어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4월에 이제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이제 가시방석. 자, 그렇지만 어쨌든 종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일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일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40문제로 늘다 보니까 조금 이따 설명했지만 노원노투에서 부속법령의 배점이 많아집니다. 물량 수가. 그러면 종전처럼 어설프게 했다가 이 노동법 1과 노동법 2에서요 80 안 나와요. 잘해봐야 70점 정도 됩니다. 잘해봐야. 그럼 어떻게? 나머지 민법과 사법법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던가 이게 만일에 좀 어려워서 나는 이거 60점 이상 도저히 못 맞겠다 하면 어떻게? 노동법 점수에서 부속법령이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2차 가다가 이제 한 3월 말이나 한 4월 달 이쯤에 한두 달 정도 잠깐 하고 1차 합격하는 건요. 이거는 공부 유전자가 좀 되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공부 유전자가 안 되시고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공부를 좀 안 했다 이런 분들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시점이 7월 그리고 8월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1차 단권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요 단순하게 1차 과목 한번 들어가야겠다 그러시면요 내년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년도 3월 4월 됐을 때 흔들려요. 그때. 그래서 만일에 1년 안에 필합하시겠다면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 7월과 8월에 1차 과목에 대해서 거의 한 7할에서 8할 정도는 마스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에 우리가 생동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굉장히 좁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꽈라 점수는 종전에는 우리가 이거 몇 문제였냐? 10문제만 맞으면 됐어요. 10문제.
꽈락 점수가. 근데 지금 몇 개? 16개를 맞아야 꽈락을 면하고요. 평균 60을 맞으려면은 종전에는 이제 16문제 맞으면 됐죠. 근데 지금 어떻게? 24문제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난이도로 친다라면 지금 많이 늘어난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수가 많아지면요. 틀리라고 내는 배점들이 좀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동법 1, 2가 통합되어서 각각 노원, 노투가 75점, 75점 배점으로 150 배점으로 노동법, 그리고 인사관리, 행정쟁송,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2차 관련된 내용은 차후 커리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합격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쭉 밑으로 가시다 보면요. 지금 응시생 되게 많죠. 원서 접수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은요.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기 보세요. 10,000명 냈는데 8,600명 들어갔네요. 그러면 대략 한 1,700명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한번 봐볼까 하고 원서 냈다가 어라 생각보다 안 되네 해가지고 응시 안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공인노무사 시험이요. 이렇게 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공인노무사 시험이 준고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4대 고시, 좀 높게 보면 5대 고시가 있었는데 이 고시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은 준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또 당첨이 보통 만 2년, 3년차, 4년차도 합격 많이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합격률을 보시면요. 여기까지 전년도에는 이제 좀 숫자가 많았는데 보통 그동안에 여기까지 보시면 5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1차가 쉽다 하시는데 실제로 합격률은 50% 내외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32회 때는 35%.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요. 한 30%에서 한 40% 정도 유지할 것 같아요. 왜? 40문제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시다가는 2차 시험장 들어가긴커녕 1차 시험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2차 합격률은 많이 어려워요. 보통 12대 1입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합격률을 보시면은 지금 올해는 이제 시험을 아직 보기 전이고 10%가 안 돼요. 10%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7, 8회 공부를 하실 때는 내년도 1차 공부할 때 이제 2차에 좀 그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 미리 선행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요. 시험 공부는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2차 위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위주로 가는 이유가 아까 지금 없어졌지만 노동법이 지금 노원과 노투로 1차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계가 되죠. 1차에서 노동 경제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우리가 2차에서 경제학을 선택하신 분들은 2차에서 노동 경제로 연계가 되고 있고요. 또 1차에서 만일에 경영학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인사관리 쪽 그리고 2차의 선택 과목에서 그 경영 조직 쪽으로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것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제 경향 그리고 출제 기출 포인트를 보시면요. 노동법 1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해 가지고요. 퇴사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연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회사 우리가 학칙이는 학교에서 지켜야 될 준칙이 학칙이죠. 회사에서 지켜야 할 게 뭐다? 취업 규칙이다. 자, 그리고 이 취업 규칙이 없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근로계약서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임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휴식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휴일제도 그리고 휴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 근로조건이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일반 남성 근로자보다 좀 우리가 보호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보호를 위해서 여성보호 그리고 좀 아직 그 성인이 못된 연소자 보호 이런 특별 규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이게 인사권 복무규율입니다. 지켜야 될 것들. 그래서 인사권이나 징계제도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전된 사유로서 이제 해고 그리고 기타 그 밖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공통입니다. 2차 공통. 그리고 이제 기타 법령이 있어서 노원은 10개 법령이 있죠. 10개 법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제형을 보면 골고루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은 버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노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노2는 우리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이제 딜을 하는데 혼자 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가 모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노동상권이라 해서 이 노동상권과 관련돼서는 일단 단체가 근로조건을 이제 교섭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노동조합이 됩니다. 단결권 내용이죠. 그리고 이 단체가 교섭을 하죠. 단체 교섭. 그래서 이제 서류에 사인을 하죠. 이게 단체 협약. 그리고 이런 단체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뭘 한다? 투쟁을 하죠. 쟁행위. 근데 이 쟁행위를 하면 근로자들도 임금을 못 받고요. 회사 측도 사업장이 안 돌아가니까 경제 손실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제3자가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조정이나 중재를 합니다. 그 과정이 조정 중재 단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회사 측이 노조 측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요. 부당하게 뭔가 그 개입 행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걸 부당 노동행위랍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가 노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그 논점들이 나오는 공통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법령에서 여기서 4개 법이 있어요. 2차 법령에서 2차 그 시험 범위에도 이 4개 법령 들어가는데 실제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4개 법령은 1차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타 법령 노원 파트의 경우에는 이 법령이 이제 10개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10개 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왔는데요. 내년부터 우리가 40문제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법 한 과목당, 그러니까 법 하나당 문제 하나가 나왔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남녀 고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문제씩이 더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깨진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법령 여기 노트 내용도 보시면은 우리가 근로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씩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부속법령 출제 비중이 커질수록 시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 근거를 보시는데요. 우리가 법은 항상 그러니까 출제는 법령에서 나옵니다. 이 법령은 뭐냐? 국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고요. 근데 이 법률 규정에 모든 것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인 우리가 시행령에 위임을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대통령령.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시행령이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이 법령에서 이건 과거 이제 25문제 나올 때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40문제로 늘어나는 비율을 곱하시면 돼요. 25문제 중에서 보통 19개, 20개 쭉 보시면 보통 20개 내외가 출제가 되고 있죠. 순수하게 법 자체에만 묻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인들한테 법 조문 하나 딱 주고요. 이 조문에 대해서 해석하시면요. 해석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법 조문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추상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구체화시키고 좀 세부 설명하는 거. 세부 설명하는 거. 이게 뭐다?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을 보시면요. 순수하게 오지선다에서 판례지만 구성된 거는 많지 않아요. 보시면 몇 개 안 되잖아요. 한두 개. 그런 이제 판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법령 지문과 판례를 합한 조합형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뭐 11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보통 한 서너 문제 그 정도 출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이론에서 한 문제.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1차만 노동법 하겠다 싶으면요. 판례 다 버리고 법조문만 보셔도 1차는 60점은 나와요. 80점까지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차후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전략적으로 나는 공부를 하는데 2차는 뭐 어감생심, 2차는 내가 노리지 못하고 1차만 넘기겠다 하면 판례 다 지우고요. 법조만 보셔도 1차 60은 나온다라는 거. 그거 하나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법령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법령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법이 잘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내년도에 33회야. 그러면 법이 잘 안 바뀌어. 그럼 개정법 내용 일단 1순위. 그리고 어떻게? 기출지문만 보시면 1차는 패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을 보시면요. 정답형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오답형 문제가 있고 모듈형 문제가 있고요. 사고형 문제가 있는데 정답형 다음 중 맞는 것은 그럼 어떻게? 오지선다 중에서 틀린 잠깐만 이거부터 할까요? 오답형. 자, 오답형은 다음 중 틀린 것은죠. 그러면 5개 중에 맞는 거 4개 깔고요. 틀린 거 하나 주죠. 그럼 출제자들이
지문 5개를 다 오답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4개는 깔아주고 한 문제만 바꾸는 게 좋아요? 한 문제만 바꾸는 게 좋죠. 제가 출전해도 그렇게 합니다. 왜? 1푼이 적게 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오답형이 보시면은 20문제 내외예요. 대충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답형 비중이 굉장히 많아. 자, 정답형은요, 많지는 않은데 보시면은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이 이렇게 숫자가 좀 늘어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예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오답형 문제보다 정답형 문제가 많으면 이제 어려워진다. 근데 이 정답형 문제를 묻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모듈형은 우리가 박스 처리되는 거죠. 박스형. 다음 중 맞는 것끼리 고르시오. 그리고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보시면요. 이것도 갈수록 비중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고 있죠. 갈수록. 그러니까 내년도 40문제 되면 이 모듈형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거의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도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사고형은 뭐냐? 단순하게 지문을 OX만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지문을 가지고서 한번 사고를 더 합니다. 그래서 응용력이죠. 응용 문제. 단순한 지문을 OX 지문을 찾는 게 아니라 응용 문제가 이제 사고형 문제다. 근데 사고형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도 한 문제. 그럼 이제 우리가 25문제 나올 때 이 사고형 문제가 한 문제니까 40문제 나오면요. 많아봐야 2문제 정도. 이렇게 비중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답형 문제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시사점이 뭐다? 지문 5개가 있는데요. 맞는 지문으로 4개를 깔아주죠. 틀린 지문 하나. 그럼 여러분들 지문 딱 읽을 때 이게 긴가민가 해. 그럼 뭐로 갔나? 확률적으로 맞는 지문. 그럼 어떻게? 일단 지문을 가지고서 오답 지문으로 변형되는 것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겠죠. 오답 지문. 이해가 됐죠? 그래서 출제 지문을 일단 단골 하면서 오답 변형 포인트를 찾게다가 이 어절이 이렇게 오답으로 변형이 되는구나. 그걸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제 책은 그걸 미리 다 해드렸죠. 단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1차 관련돼서요. 대한민국에서 시험 보고 있는 모든 시험 중에 객관식 문제를 단권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효율적으로 좀 줄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 4가지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험을 보실 때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고 발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행으로 빠져요. 일단 시험에 입문을 하시려면요. 내 역량이 얼만큼 되고 그리고 이 시험에 필요한 그 난이도가 얼만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내가 합격을 하겠구나. 이 정도 공부해도 안 되면 내가 발을 빼고 다른 길을 가야겠구나.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시험장에 무조건 옵니다. 시험 제도에.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난이도니까 내가 이 정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서 주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역량이 안 되신다, 안타깝죠? 안 되신다 하면요. 발 들어놓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수험판에서 과거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연애도 하고요. 놀기도 하고요. 많이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도 많이 하고요. 인형 뽑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데 거기서 뒷심이 부족한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OT 강의를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제발 부탁인데요. 모든 시험입니다. 기출문제는 꼭 보고 시험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십시오. 기출문제. 아셨죠?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도대체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처럼 무책임한 거 없습니다. 노무사 시험 누구나 합격할 수 있지만 그 1년 안에 2년 안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유형 보시면요. 오답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답형인데 조합형이네요. 지문이 법조문과 판례로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C죠. 난이도가 C가 제일 낮은 거예요. A가 제일 어렵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답형. 자, 조합원은 노동자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은 쟁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쟁의행위를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됐을 때라겠죠. 단체교섭은 누가 해?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조합원이 딱 혼자서 막 하면 노조가 있을 필요가 없죠.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2번. 노동조합은 쟁의회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자, 우리가 노조가 지금 교섭하고 쟁의회까지 합니다.
그럼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겠죠. 노조가 하는 거죠. 상식으로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다음 3번. 자, 조합원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의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의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판례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건 좀 어려우니까 5단만, 그러니까 5X만 잡고 넘어갑니다. 자, 민주적 의사결정. 우리가 간접선거. 민주적이죠. 미국 간접투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쟁의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직접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나중에 본 수업 때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단순하게 민주적 의사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 상실이 아니한다면 다 간접 선거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사회자나 노동조합이 쟁의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조가 주장을 관찰해서 쟁의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좀 버티다가 교섭도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아니 나도 몰라. 하려면 해. 배째. 그러면서 어떻게 대항적 수단으로서 직장 폐쇄하는 겁니다. 먼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쟁의행위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그 이유만 한다에 맞는 겁니다. 자, 5번. 노동조합은 쟁의의 기간 동안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찰할 목적으로 쟁의를 사유서를 안 된다. 자, 우리가 노조가 돈도 받으면서 쟁의하면요. 사용자가 봉익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노조 측에서 주장을 관찰해서 스스로 그냥 자기도 이제 그 희생을 하는 거죠.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법을 몰라도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는 C다. 그 다음 보시면은, 7번. 노조법상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이것도 난이도는 C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답편이고 판례로만 구성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사실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좀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사용자의 사업 운영, 지장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있고요, 초기업별 노조가 있어요. 근데 해당 소속 그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면은 출입 자체가 안 된대. 그러면 초기업별 노조의 어떤 집행부는요, 노조 활동을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단체 교섭도 못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죠. 가능한데 여기서 어떻게 지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지장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운영 지장을 주지 않는 법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 자, 그다음 보시면 이거 색깔 좀 바꿀게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윤회착 규정은 뭐냐면은 그 회사에 입사를 하면요, 어떤 노조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어떤 단결 강화를 위해서 근로자들이 어느 노조든 가입을 해라. 이게 윤회착 규정입니다. 자, 윤회착 규정이 체결된 사업장 사용자는 단체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실무상 불이익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맞는 지분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그래서 옳은 거 요거 2번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유해사 협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만일에 승소했다. 그러면 해고한 것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죠.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됩니다. 이건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 무효와 그리고 취소 관계를 좀 배우셨을 겁니다. 자, 4번. 일정 범위 근로자에 대해서만 단체박을 적용하기로 규정을 했다 하더라도 단체박은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다. 자,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하면서 사용자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 규정은 어느 뭐 직급 몇 급 이상에게 또 생산직에게만 또는 사무직에게만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 범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맞고요. 자, 5번. 헌법재판소는 헌법 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뿐만 아니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5단만 찾을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는요, 단결할 자유와 단결하지 않을 자유, 그래서 적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 헌법 33조 제1항의 단결권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는 차후에 본 수업 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런 식의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정답형 문제. 오답형보다는 좀 어렵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모듈형 문제인데요. 난이도 A죠. 왜 A냐? 사람들이 이거는 공부를 안 해버려요. 이거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건 시행령 규정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 자,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온댔죠. 그러면 기출문제만 보잖아요. 우리가 법조문을 다 보려면 양이 뱉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부속법령 볼 때는 우리가 기출문제 지문만 봐요. 근데 이거는 미기출이야. 미기출이면서 시행령 규정인데,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누구나 안 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가 A가 되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 알려줘야 할 최저임금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4개 중에 한두 개는 빠지겠지. 예. 결론, 이거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웃긴 게 노무사 시험에서는요, 법령 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갑니다. 잘 안 바꿔요. 귀찮으니까. 근데 법령규에 예시되고 있는 게 보통 3개, 4개거든요. 참고로 팁입니다. 예, 찍는 방법이에요. 찍는 방법. 그래서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 최저임금에 다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니을까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찍으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많이 찍을 거야. 2개. 응? 근데 정답은 5번이다. 그 난이도 어렵다는 거예요. 찍어서도 맞추기가 어려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찍는 것도 기술입니다. 자, 5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뭐냐? 사고형 문제죠. 사고형은 뭐랬죠? 지문 있고요. 바로 OX를 못 찾아요. 한번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판례가 아니라 이제 법령 문제인데,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다 오늘 본 수업 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기본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서 5인 미만, 즉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5인 이상은 사업장 규모가 일정 부분 돼야 돼. 즉 어느 정도 경제력 있는 회사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 자, 이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고요. 이거는 영세 사업장 보호입니다. 물론 이제 근로자 수가 5인이 안 돼도요. 매출이 좋은 회사들도 많겠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본 수업 때 하는 건데 이런 게 있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해고 제한, 즉 해고를 하려면요. 근로자 측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가 있다. 이거는 누구에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는 거죠. 영세 사업장은 지금 매출도 얼마 없는데 법을 엄격하게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만 우리가 나가라 간다라면 식당 같은데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손님도 없어. 근데 나가라고 못해. 이 사람이 그냥 열심히 문제가 없다라면 그럼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는 걸 고르시오 해요. 그럼 볼게요. 상시 5명이네요. 근데 친족만을 사용한대. 이거는요. 근로기준법이 처음부터 전면 배제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사업하는데 법대로 하면 의상하겠죠. 적용 안 돼요. 자, 니은 볼게요. 보세요. 5명이 아니에요. 상시 1명이죠. 1명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있대. 근데 얘는 지방자치단체래.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만 문제돼요? 공무원도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이거 외에 플러스 공무원도 포함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거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적용되고요. 자,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일반 사업장인데 3명이네? 적용 안 되고. 자, 상시 5명의 유치원 교사를 사용하여 채용하는 종교단체래. 자, 종교단체도 상관없습니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니은 리을. 그래서 정답은 얼마? 요게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내년도에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올 것이다. 이게 사고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는 아니구나. 왜? 여러분들 아직 지금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진도가 다 끝나시면요. 우리가 노원 파트 있고 노트 파트가 있습니다. 자, 노원 파트 있고 노트 파트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23년도 32회 기출해설 특강을 3각으로 나눴습니다.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고요. 학원에 이제 신청을 하면
그 홈페이지에 이제 그 무료 강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은 OT 강의고요. 2강이 그 노원 정리, 그리고 3강이 노트입니다. 1강이 이제 OT가 아니라 1강이 총평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2강과 3강을 여러분들이 노원 파트 끝났을 때 2강 들으시고, 그리고 그 노트 파트 끝났을 때 3강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2회에 합격률이 지금 30%라고 했잖아요. 30% 정도. 난이도가 어려웠는데 내용을 보시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C급이 몇 개? 13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개 맞으면 60점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B급이 이제 이 정도. A급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손대기 어렵고 저도 찍어야 되는 문제들. 평소에 공부 안 하는 문제들.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빼면 어떻게? 20문제 넘죠.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노동법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요. 80점은 나와요. 공부를 어설프게 하시고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이제 60점대, 70점대가 나오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도에 노동법이 이제 40문제로 늘어난다 하더라도요. 부서법령에서 이제 정말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못해도 70점은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더 힘을 쓰신다 하면 80점대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년도 33회는 이제 부서법령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탈피가 됩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제가 이제 비율을 곱했는데, 노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문제에서 이제 늘어나서 최소 16개, 많게는 19개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4문제에서 지금은 7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령 하나당 보통 이제 한 2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문이 작은 법령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출제 난이도가 조절이 되어서 지역적인 시행령 규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적인 미기출된 시행령 규정까지 다 보려면요. 뱉어져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다 하면요. 2차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노동법도 이제 80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70점까지는 가능합니다. 80 맞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판례라던가 모듈형 문제의 비중이 좀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된다. 자, 그럼 이제 1차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내용인데, 노동법은 법이잖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시험은 1차는 법 위주로, 그리고 2차는 무조건 판례 위주인데, 자, 법이란 건 뭐냐? 국가가 강제로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 법입니다. 근데 이 법 규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요. 근로기준법은 누구한테 적용된다? 모든 국민에게? 아니죠.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죠. 그래서 법 규정에서 근로자 개념은요. 직업 종류 분류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업 종류 관계없대요. 사업 또는 사업장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임금을 목적으로 임금이 도대체 뭐야?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근로를 제공하는데 자, 우리가 근로, 노무, 일 구분돼요? 일반인들 구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관계에서 일을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걸 뭐라 하느냐? 이거를 풀어 쓰는 거죠. 근로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 이게 뭐다? 판례인 거죠. 그래서 판례가 이 법조문을 그대로 끌고 오면서 뭐라 하느냐? 관계를 요구합니다. 종속적인 관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제공. 법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또 이럽니다. 그럼 종속적인 관계가 뭔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이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길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오늘 본 수업 때 배울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노동법은 법 규정과 판례로 구성이 되는데 출제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법 규정만 보셔도요. 60점은 나옵니다. 판례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왜라는 건 안 나오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만 알면 돼요. 근데 2차는요. 당연히 법조문은 법전이 줍니다. 법전을 주니까 법조문을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공부를 하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출제급 법조문은 머릿속에 들어가요. 문제는 뭐다? 그래서
당사자인 갑과 을이 서로 싸워요. 주장을 해. 근데 누가 옳다를 말을 해야겠죠. 갑이 옳아. 그러면 을이 가만히 있을까요? 갑이 옳아 그러는데 그럼 을은 뭐라고 해요? 야 도대체 왜 내가 틀리고 갑이 옳은데?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을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뭐다? 판례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연간 학습 계획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가는 거는 1차 커리긴 하지만 철저하게 2차의 베이스를 갖고 1차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학습 학습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 2차 커리가 9월 중순부터예요. 9월 중순.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커리라 하죠. 이걸 가을 커리. 가을 커리에 GS 연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겨울 커리. 1월부터 3월까지 GS 1기가 들어가고 이게 봄 커리입니다. 봄. 그래서 GS 2기 그리고 GS 3기가 이제 여름 커리.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보통 GS 연기와 GS 1기 때 여기서 이제 기본 이론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GS 2기 때는 뭘 하느냐? 시험을 보는데 모의고사가 과목당 50% 배점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3기 때 모의고사 100% 배점의 시험 문제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커리는 일단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1차 커리는 1월 달에 기본 이론 보시고 3, 4월 달에 문제풀이 보시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부속법령하고 최종 정리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1차 볼 시간 없어서 2차로만 가시는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요. 이 부속법령 특강하고 최종 정리 특강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 이 7, 8월에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 과거에는 이 7, 8월에 2차 커리를 미리 땡겨서 선행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커리에서 GS 연기나 1기를 뭐를 들어야 되나요? 이런 문의가 왔는데요. 지금은 이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1차 커리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안 하시면은 나중에 5월달 시험 직전에 이 3, 4월달에 2차 완전히 통으로 날려버려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 8월에 무조건 1차 아무리 못해도 7에서 8 정도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끝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 전략인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에 입문하기 전에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 시험에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본인 상황에 맞춰서 일단 전략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공부를 평소 하신 분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동을 지금 안 한 지가 한참 됐는데요. 갑자기 100m 달리기를 뛰래요. 그럼 한 30m 뛰다가 허걱거리겠죠.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당장에 뭐 내용이 나와. 근데 이거 왜 이렇게나 어려워해 하시면요. 그러면 난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 운동도 안 하신 분들이 야 운동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무리 쉬운 내용도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쉽대요.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분의 역량이 굉장히 커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커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분 역량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조금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세요. 내가 어렵다 하시면 이건 뭐다? 내가 그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 자, 그리고 내가 역량이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네 하시면요. 그러면 나는 필압하겠다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 1차 시험이 굉장히 어려졌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면서 2차 하다가 잠깐 와서 1차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을 비우시고요. 시간이 안 되신다라면 일단 1차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시는 게 최종적으로는 좀 바람직한 방법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 상황이 지금 어떤지 이거부터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1차 10번 합격하면 뭐합니까? 2차 한 번만 합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1차 관련돼서는요. 출제 지문을 반드시 단권화 시키는데 노동법은 제가 책이 핵심 소송 노동법이 보시면은
일단 기출지문은 다 형광펜 돼 있어요. 그리고 오답지문은 그 형광펜 칠한 부분에 첨어로 오답지문을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단권화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 있죠. 민법, 사법법, 선택과목. 지금 7, 8월에 여러분들이 다 단권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2차 커리 따라가실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단권화 반드시 지금 시켜놔라. 그걸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제 그 소개를 좀 더 해드리면 2차 교재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기본서, 그리고 판례집, 그리고 사례집이 있는데 책을 여러분들이 노동법은 다 이렇게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이 왜 이렇게나 많아요? 그러는데 많지 않습니다. 이거요, 거의 70%에서 80%가 공통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뭐 인사관리라던가 아니면 경영조직. 자, 이런 그 경영계는 이게 응용 과목이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어떠한 제도에서 논하시오, 약술하시오. 자, 행정쟁송은요, 분량이 적어요. 행정쟁송. 행정쟁송. 자, 이건 뭐냐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은 뭐죠? 어떠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루트로 신청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각각 을 중에 누가 왜 옳고 그른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루트를 묻는 거예요. 근데 노동법은요? 노동법은 얘는 실체법이에요. 실체법은 뭐냐? 갑과 을이 싸우는데 왜 갑이 옳은지 설득을 해줘야 돼요. 설득을 못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노동법은 답안 쓰는 방식이 이 경영 과목, 그 경영학 과목하고 또 행정쟁송, 그러니까 행정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셔도요, 답안 쓰는 능력이 안 되시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법이 좀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기본서는 뭐냐? 법령하고 판례를 주제별로 다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판례는 뭐냐? 이거는 실제 대법원에서 판단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른 어느 법리 구성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쓸 때 이 판례집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대법원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논리학교에서 보는 거고요. 실제로는 사례제로 오는 거죠. 이거 올해 이제 2023년 가제본판 나왔고요. 내년에도 이제 24년판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우리가 답안 쓰는 방식은 나중에 2차 컬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를 때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판단할 건데 이게 논점 정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게 이제 법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안 검토인데 사안 검토는 이 사실관계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그리고 이걸 판단하기 위한 판례 그리고 법 규정을 매칭시키는 과정. 그게 이제 사안의 검토고요. 결론은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례집은 이제 여기서 논점 정리하고 그리고 사안 검토 내용이 가미가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판례 법리를 이해하시면 이거는 논술력이에요. 논술력.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책 교재들이 여러 권 있다 보니까 아, 굉장히 노동법이 어렵고 양이 많구나. 이렇게 좀 오해를 좀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그 1차 내용과 관련 내용이죠. 핵심 소수 노법 2판이고요. 제 책의 특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니터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형광펜 칠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기출지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첨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기출지문 중에서도 오답 처리된 지문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더 있고 또 이제 비교 개념이 나오는 거는 제가 체크 포인트라 해서요. 도표화 시킵니다. 자, 그리고 또 암기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에코학습법이라 해가지고 두 문자를 해서 또 암기를 또 시켜드려요. 그리고 객관식 핵심 소수 노동법은 제가 불필요한 문제는 다 빼고요. 기출 지문으로만 좀 구성되고 있고 최신 판례라던가 최신 법령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설명 끝내고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분들 복습 자료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OS 복습 퀴즈는 없고 2회차부터 OX 복습 퀴즈를 제가 본 수업 앞서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본 수업 앞서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이거 문제 푸는 거 얼마 안 걸려요. 한 3분 정도면 돼요.
혹시라도 틀린 거 있으면 이 뒷페이지에 정답 해설이 있으니까 이거를 자기화 시키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법입니다. 전공법. 그래서 이솝우화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솝우화? 이솝우화,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이솝우화 많이 봤는데 그중에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이솝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문제 해결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이솝에게 상담을 가면 이 이솝이 해결책을 다 제시해 줍니다. 근데 이 이솝이 노예까지는 아니고 하인입니다. 하인. 근데 어쨌든 그 집주인은 좀 애정을 좀 받아요. 한 번은 이제 멀리 여행을 갑니다. 집안에서 상단을 구사해 멀리 여행을 가는데 이제 그 집주인이 이솝에게 야,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뭐 들고 가는데 너 혼자 그냥 가기는 어려우니까 너가 원하는 거 집어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솝이 뭘 집어볼게요. 이솝이 지은 거는 식량 보따리입니다. 식량 보따리. 양 어마무시해 많죠. 그래서 집주인이 그럽니다. 야, 너 왜 하필이면 제일 무거운 거 들었니? 그랬더니 묻더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어떻게 분량이 줄겠죠. 나중에는 빈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재밌다. 공부가 재밌나요? 재밌으면 좀 문제가 있죠. 공부가 물론 재밌으면 좋죠. 근데 저도 지금 공부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근데 공부가 재밌다. 재밌다로 접근하기보다는요. 힘들지만 내가 반드시 한다. 그 마인드가 합격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문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민법도 어렵고요. 외계 같고요. 노동법은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래도 처음 하실 때는 용어도 접근 안 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만큼만 하면요. 나중에 분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7, 8월에 저는 2차 관련된 내용들도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리걸 마인드를 잡는데 좀 주안점을 좀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할애되는 만큼 이제 스파르타식 암기도 병행하실 건데 이제 안타깝지만 저는 좀 푸시를 해드리는데 좀 힘드신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그럼 어떻게? 눈에 뻔히 보여. 지금 안 하시면요 나중에 뱉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해 주세요 하면요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통 창구로서 제 핸드폰 공개를 해드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거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요. 1차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OX 지문, 객관식 지문 이런 것들은 카톡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서 뭘 질문할 때는요. 이걸 글 쓰는 거는 책에 있는 내용 복붙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셔서 저한테 카톡 상담하실 때는 본인 연락처까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셔야 제가 전화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이스톡으로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바로 그 글씨 밑에 보시면은 기초입문 무료 특강 반드시 듣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기초입문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법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은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관계에 관련된 특별법. 자, 일반법은 민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동관계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형법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헌법, 그리고 민법, 그리고 형법 중에서 노동법과 관련된 포인트만 제가 뽑아가지고 무료 특강으로 3강을 구성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듣고 오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강하시는 분들 우리가 본 수업은 6시 30분부터 되어 있는데 10분 전에는 최소한 오시기 바랍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OS 퀴즈 문제 반드시 푸시고요. 그리고 틀린 지문은 여러분들 책에다가 내가 왜 이걸 왜 틀렸는지 반드시 단권화를 미리미리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강의 교재 보시면요. 여러분들 시험장용 법전이 있는데 법전은 필수입니다. 법전은 필수니까 뭐 내년도에 법 개정되니까 내년에 사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법전은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민법 같은 경우에도 법 조문 자체에서 출제가 꽤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나중에 시간 없을 때 법조문 가지고도 이해도기 가능하니까 반드시 법전은 구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목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처음 하시니까 기본 체계를 반드시 이해를 숙지하시고요. 제 강의 특징은 비록 1차 강의지만 2차 커리도 제가 어느 정도 전복을 시키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OS 퀴즈는 여러분들이 제 책에 이미 단권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강의 진도표 보겠습니다. 자, 강의 진도표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14회였는데 이제 올해는 문제가 40문제로 늘어다 보니까 부속법령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수업할 게 좀 생겨서 18회로 좀 늘어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강의 진도표는 이게 그 강의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10분 쉬시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